네, 32페이지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단원에서 우리 춘추 전국시대와 진나라 한나라를 한꺼번에 살펴볼 건데요. 춘추 전국시대는 중학교 때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지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예요. 교과서의 표지에 있는 단원 표지에 있는 이 흑 인형은 진시황의 무덤에서 출토된 인형이고요. 진시황릉은 당시의 황제 제도를 처음 시작한 이 중앙 집권 체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발전 단어는 선생님이 제목을 먼저 써놨고요. 춘추 전국 시대와 진나라 한나라 시대가 합쳐져 있다. 적어보시고 춘추 시대는 주나라 왕실이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부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시간이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 전까지니까 5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시기를 통틀어서 합쳐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춘추라는 단어는 이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공자가 지은 책에 춘추라는 책의 제목에서 비롯이 됐고요. 괄호 안에 오패라고 써져 있는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당시에 유력했던 제후, 진나라의 황공이라든지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왕, 오나라의 부차, 월나라의 구천, 그래서 여러 가지 고사 설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인데 이런 인물들을 합쳐서 대표적인 5명의 제후를 오패라고 합니다. 전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춘추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강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치열한 전쟁만이 존재해서 주왕실에 대해서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전국 시대에는 이 진나라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나라하고 한자가 다른 진나라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진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세 개로 분열하게 되면서 춘추 시대에는 6개로 존재했던 국가들이 제후국이라고 하죠. 전국 시대는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제후국을 다스리고 있는 제후들을 영웅할 때 웅자를 써서 칠웅이라고 해요. 그래서 춘추 5패 전국 칠웅시대라는 시대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투가 치열하다 보니까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짓는 것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영토국가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써놨고 영토국가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와 백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배하는가 그 방법, 정치적 스킬이나 컨트롤 방법이 굉장히 이제 그 국가의 차이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군대를 양성하거나 관리를 파견하거나 이런 조직체가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주나라 시대 때 우리가 배웠었던 황제가 땅을 나누어주고 그 지역의 제후로 봉하는 그 봉건제에서 군현제라고 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군현제는 진나라 때도 그대로 이어서 실시가 되죠. 그래서 옆에도 진나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대표하는 군현제의 시행 함께 적어보시고요. 지금도 한국의 행정구역 중에 우리가 강원도 양양군 이렇게 강릉시 해서 시군구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군과 일본에 보시면 여러분 일본 행정구역에서 미야자키현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지만 조금 더 큰 행정구역이 현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구역 이름을 나눈 것이 군현제예요. 그래서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춘추전국 시대 이미 바뀐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시작이 됐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정치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경제적으로도 생산력의 발달을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금속이 철이죠. 철로 제작했다 해서 우리가 철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칼도 철로 만들다 보니까 철제 무기 그리고 철제 농기구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들도 철로 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중학교 때도 우리 배웠는데 농사에 소를 이용하면서 소는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땅을 더 깊이 갈 수 있고 깊이 땅을 가는 것은 식물한테 영양분을 공급할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의 생산력이 그러니까 1년에 10가마 이상 이렇게 생산이 됐다면 50가마, 60가마 이렇게 늘어나는 양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기술적인 변화가
중국 사회에 농업을 발달시켰고, 농업을 발달시키게 되면 여러분 식량이 증가하죠. 간단하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말고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출연을 할 수가 있어요. 식량이 부족할 때는 모든 인구가 농업에 종사해야 되지만 식량이 충분해지게 되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학문적 발달이라든지 이러한 상공업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시작은 철의 사용이라는 거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이 철의 사용이 인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바꿨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자, 문화적 변화도 지금 이렇게 별표를 쳐놨는데, 제자백가 우선 적어보시고, 제자백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혼란한 시대를 수습하는 고민들이 학문으로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이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공유가 됐고요. 그리고 각자 제후들이 이거를 하나씩 선택해서 부국 강병을 추진할 때 정치적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제자백가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제자백가가 유가가 있을 거고요. 도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가가 있죠. 자, 유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자한 마음, 어질 인자를 쓰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 춘추전국 시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중학교 때 설명을 들을 때, 전국 시대는 정말 전투, 그리고 혼란, 왕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있는 시기라고 했어요. 인간들 사이에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라던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랬죠. 춘추 시대에는 그래도 주 왕실에 대한 상호 존중이 남아 있었다면, 전국 시대에는 이마저도 없어지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말의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이제 공자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제자인 이제 순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에 인간의 목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사람들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래서 공자의 제자인 맹자와 순자는 물론 입장은 다르지만 기본 시작은 어진 어떤 인성과 예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가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자, 왕도 마찬가지인데, 왕 또한 사람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을 다스릴 때 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리를 지켜야 한다.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왕도 정치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덕치도 마찬가지죠. 통치를 할 때 기본이 무엇이 돼야 한다? 덕을 가지고 통치해야 한다 해서 덕치주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도가는 조금 다른데요. 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 상태,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죠. 자연 상태는 꾸미지 않은, 그리고 인위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자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주어진 목숨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인위적인 그 인공적인 어떤 조치가 없이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으면 훌륭한 삶이라고, 완성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가들이 당시에 노자와 장자라는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자, 법가는 또 분위기가 다른데요. 군주의 엄격한 권위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규칙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상항의 변법의 주인공인 상앙, 진시황을 통일군주로 만들어주는 주인공이죠. 그리고 한비자, 이렇게 두 사람이 유명하고요. 이 법치주의는 진나라, 전국시대 진나라의 대표적인 통치 사상이 되어서 춘추 전국시대뿐만 아니라 진시황 때까지 주류 사상이 되고, 요 생각이 기본이 되어서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분서갱유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가 이외의 서적이나 법치주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책을 불태우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땅에 파묻고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법가로 사상을 통일했었던 이런 사건도 진시황 때 있었습니다. 자, 이 제자 백가는 제자는 여러분이 제군들 할 때 제자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 이런 뜻이고요. 자자는 이제 인물을 뜻하니까. 그리고 백가에서 가는 우리 집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제자 백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자 집단, 사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는 우리가 선비를 뜻해요. 또는 그 시대에는 확정적으로 학자 집단을 뜻했는데 학자 집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이를 후진에 전달하는 교육 활동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 봐야 돼서 메모를 좀 해볼게요. 일단 공자의 주장은 사람이 각각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있다라는 게 공자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분제를 합리화하는 측면도 있는데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있으므로 이에 알맞는 를 내면화하기 위한 교육과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아까 상한과 함께 나왔었던 한비자라는 인물이 있죠. 한비자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덕으로 될까? 인간이 행동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예의라든지 덕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불쌍함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려면 적절한 상과 벌이 필요하고 그리고 엄격한 법이 있을 때 인간이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두 학자들의 의견은 각각 다 일리가 있고 당시 군주들이 어떤 게 본인에게 설득력이 있는가를 채택을 해서 각 제후들이 본인과 스타일에 맞는 학자들을 모셔간 거죠. 그리고 한비자가 또 이제 주장했던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공을 세웠을 때 이 원칙에서 예외를 주고 높은 그리고 큰 상을 수여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통치에. 그리고 사람들도 또한 이 법에 대해서 존중도 하지만 법을 추월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것이다. 그래서 군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을 한비자가 하기도 합니다. 진시황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상황을 모셔서 진의 통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자, 노자는 위에 두 사람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사람인데 이 인위적인 도덕이나 제도는 결국 인간에게 불행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묵가는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차별 없이 모든 대상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럼 인간 사회가 좀 더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묵가에서 강조하는 관념은 이제 평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한나라까지 예전에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각각 이 종교들 그 사상이 종교화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 시대가 변화할 때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지만 정작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사상인가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가 이런 걸 시도해보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만들었던 이 사상은 유가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유가에 의하면 우리 아까 인과 덕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가장 위에 있고 가운데에 관료가 있고 맨 아래에 백성이 있는데 이 구조가 백성은 황제에게 책임을 다하면 충성을 다하면 황제와 관료는 가족처럼 충성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대가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고
도덕적 윤리관계로 성립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이 육아에 의하면 사회의 시스템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부장이 되는 거죠. 물론 엄격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이 가족들에게 베푸는 것은 돌봄과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치 아버지나 부모님처럼 이 대상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바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신적인 어떤 인정도 되는 거죠. 그럼 황제라는 존재를 하늘의 부름을 받은, 천명을 받은 군주로 부각시키는 분위기가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지금도 성균관대학교 안에 있는 명륜당 이런 건물에서 보시면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요. 이제 한대 이후에, 한나라 시대 이후에 이 육아가 종교화되면서 유교로 자리 잡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제사백과에서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면 앞으로 중국 및 한국 문화를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자, 제자백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을 이르는 단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500년 정도 경과하고 길고 긴 이제 전쟁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 통일을 하는 진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진은 그래서 앞에 나왔던 춘추와 전국시대 중에 전국시대를 통일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통일한 다음 이제 진나라의 정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왕은 이제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전국시대의 본인이 지배했던 진나라와 통일한 다음에 진나라를 구분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리고 왕보다도 높이 있는, 높게 느껴지는 표현을 써보자는 생각에 황제라는 단어를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 단어를 시작했다 해서 우리가 시황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진시황제라고 적어보시고요. 자, 행정조직 측면에서는 전국시대에 실시했던 9년제가 가장 황제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9년제를 이어서 계속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둘째 줄에 통일이라고 나오죠. 통일. 그래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제 제도를 통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돈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화폐를 통일합니다. 이 화폐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진나라의 화폐를 당연히 중심으로 삼겠죠. 그래서 당시에 진국에서 사용했던 돈의 이름이 반량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화폐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통일하는 방법은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 또는 가게에서 통용이 될 때 이 화폐 말고 나머지를 받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종류의 화폐는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문자입니다. 글씨를 통일하는 게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문자도 한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전서체라고 하는 폰트로 문자를 통일해요. 마지막으로 또 통일해야 하는 것이 우리 왜 미국이나 유럽에서 옷이랑 신발을 사게 되면 뭐 피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운동만 해도 화씨, 섭씨 그리고 이제 뭐 인치 이런 식으로 센티미터나 미터, 킬로그램, 리터 이런 게 다를 때 혼란을 좀 겪잖아요. 그래서 무게나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 그리고 도로의 폭 같은 경우 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폭이 다르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서 수레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유통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고 군사들도 빠르게 기동성을 갖추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동시에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도량형이 지금 선생님 말씀드린 어떤 무게나 길이를 측정하는 저울 같은 거 있죠. 대표적인 거. 저울 등 길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를 우리가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정비한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자, 문화적으로도 법가로 사상을 통일했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사람의 생각이 다 동일해지는 건 아니지만 시도를 했다는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적인 문제인데 춘추전국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영역이니만큼 당시에 진나라도 좀 고민을 했던 게 진나라가 기원한 것은 이쪽이긴 해요. 이 지금 현재 선생님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만리장성의 선을 표시해 놓은 건데
이 위쪽 지역에는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날씨도 다르고, 그리고 흉노가 있는 지역이 우리 이제 봄 돼서 황사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황사가 발원하는 고비 사막이에요. 고비 사막이 지금 이쪽 지역입니다. 움푹 들어간 지역이고, 농경이 잘 안 되겠죠. 굉장히 흙이 많고 강수량이 좀 적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동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식량이 없어지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충돌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제후국들이 춘추전국 시대에 미리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 때 이 성벽들을 하나로 이어서 연결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만리장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이 혼자서 쌓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던 유목민족과 그 다음에 농경민족인 한족의 생활 경계를 구분한 이제 성벽이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만리장성은 15세기 1400년대에 명나라 때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리장성을 정리해서 하나로 연결을 했다는 것은 중국의 영역 3개가 물리적으로 통일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왕조사를 구분할 때 진과 한을 붙여서 진한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어떤 경계가 처음 태동된 이런 시대를 진나라 때로 보는 거고요. 중국의 공간 개념이 이때 정립됐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에 그려놓은 게 선생님이 한국이고요. 이쪽이 요동반도, 이쪽이 산둥반도, 그리고 이쪽이 현재 중국의 황허강과 양쯔강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만리장성을 축조한 건 좋았어요. 그래서 또 언젠가 잠재적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흉노라는 유목민족이 남쪽으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진시황이 죽고 나서 상당히 빠른 시점에 진나라가 멸망합니다. 지금 통일한 시점을 보시면 221년이잖아요. 근데 진나라가 멸망한 게 20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한 다음에 지금 15년밖에 버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본다면 토목공사, 굉장히 큰 건축이나 성벽이나 다리를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를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신 만리장성 공사가 대표적인 거였고요.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 성벽을 연결만 하는 거여도 사실 힘들었겠죠. 연결하는 부분에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쌓고, 그 다음에 성벽의 두께가 틀리면 그 부분은 또 조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아방궁, 그리고 진시황릉까지 해서 너무나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15년 내에 이제 연속적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겪었고, 세금이 과중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통일한 다음에 기대했던 거는 똑같았을 거잖아요. 세금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식량도 안정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중국이 되어서 전쟁에도 동원되지 않을 것이고, 뭔가 편안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이제 저항으로 이어질 겁니다. 작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꿀벌이 한 마리만 있으면 그 한 마리라도 거기 쏘이면 굉장히 아프죠. 근데 벌집을 우리가 건드리게 되면 그 벌집에 있는 벌들이 다 나와서 굉장히 벌 몇백 마리에 쏘여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벌 봉자를 써서 농민들이 일으키는 저항을 소소하지만 크게 모였을 때는 감당할 수 없다, 봉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나라 때 이 농민 봉기를 우리가 일으켰던 농민들의 이름을 따서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왕조를 건립하거나 그 이후에 이제 진시황을 이어서 통치를 하진 못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오히려 이제 유씨성을 가진 집안에서 지배권을 확립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유방이라고 하는데, 유방하고 당시의 경쟁자였던 항우가 싸운 얘기는 장기판으로도 게임으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BC 202년에 한나라가 건국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진한교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워낙 진나라 시기가 15년으로 짧기 때문에 진과 한을 하나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만 필기를 하고요.